예, 오늘 저희 집중 분석의 주제는 앞서 보신 대로 집값 얘기입니다. 정부의 9.13 대책이 나온 게 이제 내일이면 딱 한 달이 됩니다. 물론 정부 대책이 나온 걸 한 달 가지고 평가한다는 게 섣부를 수 있긴 합니다만 이번 9.13 대책은 지난 한 달 사이에 시장의 분위기가 그 전과 사뭇 다르기 때문에 일단 좀 평가를 조금 일찍 해봐도 뭐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박사를 모시고 정말로 시장이 9.13 대책에 영향이 있는 건지 앞으로 그렇다면 어떻게 될 건지 그렇지 않다면 또 왜 그런 건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일단은 영향이 수치상으로는 눈에 띄네요. 아까도 부동산 114 자료긴 합니다만 뭐 그 발표 나오기 전, 그러니까 9.13 대책 전보다 뭐 증가율이 3분의 1로 줄었다고 하는 거 보면은 그렇죠. 영향이 있긴 있는 모양인데. 지금 9.13 대책의 영향인지 단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지금 국내 통계하고 있는 단체들에서 나오고 있는 자료들을 보면 부동산 114라든지 또는 KB 부동산이라든지 혹은 이제 한국감정원 등에서 나오고 있는 그 자료들을 보면요, 지금 3주 혹은 4주째 사실은 약간 상승률 자체가 많이 가라앉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속해서 상승률 자체가 많이 가라앉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대책의 효과 여부와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매물들도 많이 회수가 돼가지고 매도자들도 상당히 이제 시장을 지켜보고자 하는 쪽으로 많이 기울고 있고요. 지금 매수자들도 사실은 추격 매수는 조금 자제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뭐 방송에서도 많이 쓰고 있는 그 관망세 이런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망세라는 것은 거래량도 상당히 크게 줄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와서 보면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 강남 3구의 어떤 여러 가지 호가 중심에 있어서의 집값 상승률이 많이 떨어진 데다가 거래량도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약 한 10분의 1, 즉 9.13 대책 이전과 비교할 때 지금 일일 그 평균 거래량 같은 경우에도 한 10분의 1 정도로 줄었으니까요. 전반적으로 상당히 차분해지고 냉정해지는 그런 어떤 시장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조금 갈라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이렇게 불과 한 달도 안 된 뭐 사이에 9.13 대책이 나온 이유죠. 정말 과열 얘기, 큰일 났다, 걱정스럽다 이런 분위기가 이렇게까지 싸늘해지는 그 이유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부분은 그러니까 성급하신 분들은 이제 9.13 대책, 그런데 이어서 나온 9.21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영향을 미쳐서 하나의 효과로 등장한 것이 아닌가. 정부에서도 아마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런 대책의 효과라기보다는 일단 그동안 우리가 상반기 그리고 최근에 7월달, 8월달에 있어서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줬던 거의 그 고점에 거의 달았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짧은 시간에 상당히 높이 올라갔던 것에 대한 피로감이 많이 누적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 기술적인 주춤 네, 그렇죠. 고정 쉬어가기 뭐 이 네, 정도 그렇죠. 그런 거죠? 부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정부의 대책 여부와 상관없이 이제 국내 경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위축되고 있는 모습들을 맞습니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가격 자체가 아직까지 하락세로 분명히 전환된 것은 아니고 상승폭 자체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시장에 있어서 매도 심리나 혹은 매수 심리나 모두 다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가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이 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난 9.13 대책의 뭐 이런저런 내용들 보면은 이번 엊그제 나온 그 대책도 좀 그렇고요. 분양 시장도 그렇고 청약 시장도 그렇고 그다음에 대출도 더 쪼이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다주택자들 그동안에 자금을 계속해서 약간 편법이죠 당연히 그렇게 해서 집을 살 수 있었던 부분들 좀 막았고 갭 투자도 사실상 막혔다는 표현을 우리가 하고 있고 해석도 하고 있고 그러면 9.13 대책의 효과가 있다고 봐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려고 한다면은 실제 9.13 대책에서 나왔던 대책들이 구체적인 시행에 들어갔다고 할 때는 그렇게 해석이 연결지어서 할 수가 있는데 아직은 지금 이제 예를 들면은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대출 규제와 관련해서는 바로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지금 국회에 이제 상정이 돼서 계류 중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나오고 효과를 미치려면 내년 12월 1일 달에 정확하게 강화된 종부세에 의한 것도 고지서가 송달이 되게 되고요. 또 하나 정부가 이제 강하게 했던 것은 공급 대책, 수도권의 신도시 맞습니다. 개발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그 이후에 지자체,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와의 협의 과정에서 원만하게 되지 못하는 가운데 사실 지금 하나의 어떤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공급 못하고 대책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나의 정책의 효과라고 보기가 좀 힘든 측면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최근에 이 서울이나 이런 쪽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가격 오름폭이라든지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경기도 지역에 있어서는 최근에 와서 일부 고양이라든지 평촌이라든지 이런 지역들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가격 상승 폭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또 그런 모양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거 따라가기 아닙니까? 그렇죠. 갭 메우기 혹은 뭐 풍선 효과라고 분석을 예, 하기도 예. 하는데요. 정확하게 그 부분들이 기존에 했던 상승됐던 지역들에 비해서 상당히 오름폭이 낮았기 때문에 그것을 매우 갭 메우기의 차원도 있을 수 있겠는데 어쨌든 그런 쪽에 있어서 규제 대상에서 또 벗어나 있는 지역들도 상당히 많고 그렇죠. 하다 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한데 그것을 지금 당장에 있어서 하나의 효과, 즉 대책의 효과냐 아니냐 혹은 그것이 하나의 풍선 효과로서 단정짓기에는 대단히 어렵다. 그래서 아마 우리 국내에서는 정부의 정책 혹은 대책들이 굉장히 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을 하나의 원인으로 단정지어서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난 9월 달에 주택담보대출이 또 많이 늘었다는 거는 네. 이게 9.13 대책이 나온 이후에도 대출이 늘었다는 얘기인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뭐 그게 해석은 뭐 이미 주기로 한 집단대출 같은 거 네네. 약정이 된 집단대출 때문에 그렇다고는 하는데 그러면 좀 그런 어떤 대출만 놓고 본다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금을 확보해서 뭔가 집을 매수를 하겠다라는 사람들은 여전히 있다라고 봐야 되겠군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제가 계속해서 그도 말씀을 드리지만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고 가격이 거래량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약세로 빠르게 전환하지 않는 것을 본다면은 충분히 시장에 있어서 매도자들이 매도 물량을 내놓지 않는 것과 함께 매수자들은 대기 수요로서 충분히 기회가 오면은 주택을 매입하겠다는 의사가 있는 층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자들은 다만 지금 주택을 구입했을 경우에 추가적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집값이 하락한다는 상황이 됐을 때는 굉장히 어리석은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감들이 많이 갖고 있어서 지금은 눈치 보기라는 그 표현이 상당히 적절할 정도로 지금 시장에 있어서는 한 방향성을 잡지 못한 가운데 방향성을 모색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시장 상황은 제가 볼 때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의 지금 거래 여러 가지 그 관행상 사실은 거래가 이루어질 때 신고까지 최대 한 60일까지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요. 그렇죠. 효과나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에는 10월 말 내지는 늦어도 빨라도 사실 제가 11월 중순 정도는 돼봐야만이 시장에 있어서의 방향성 혹은 매도자와 매수자 간에 있어서의 그 눈치 보기가 어느 정도 한 방향으로 결론이 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처럼 주간 단위로 이렇게 무슨 릴레이 중계하듯이 그렇죠. 부동산 뭐 가격이 얼마라는 걸 발표하는 나라도 없고요. 네네. 그리고 사실은 지금 한국감정원이랑 부동산 114에서 주간 단위로 발표를 하는데 그 샘플이 네. 몇 개 안 되잖아요. 네, 전체 그렇죠. 가구수에 비하면. 네. 근데 그걸 가지고 전체 집값이 다 오른 것처럼 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사실 계속되고 있는 걸 보면 우리가 사실은 정확하지 않은 통계 가지고 너무 일일비하고 그게 마치 전체인 것처럼 이렇게 확대 해석하는 게 아니냐는 사실 지적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가장 큰 이유가 정부 정책이라는 게 적확하게 나오려면은 그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 근거 자료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들이 그런 상황 그렇게 썩 적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 내놓은 대책도 과연 그렇게 딱 맞을 수 있냐 이런 지적들이 좀 있어서 말이죠. 그렇죠.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고 그 부분이 현재 많은 전문가들조차도 사실은 공감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주택 거래의 변화 자체가 거래가 체결되고 나중에 잔금을 납입하기까지도 한 60일이 걸리는 데다가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실제로 말씀을 거래량이 굉장히 줄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9.13 대책 이전에와 비교한다면 서울 같은 경우는 10분의 1로 줄었다고 하는데 거래량이 줄은 가운데 거래 가격의 상승폭을 통계화한다는 것은 대단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통계로 나타나고 있는 수치들이 정확한 시장의 현상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고요. 이런 예. 부분들을 정부가 사실은 근거로 해서 정책을 펼쳐 나가고 있는 것은 또 다른 측면에 있어서의 한계가 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나 지금 혹은 시장에서나 굉장히 조급하게 대책이 있으면 대책의 효과를 알고 싶어하고 또 그에 따른 시장의 반응을
어떤 경우에는 대책을 발표한 그날 당장에서 효과를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거든요. 사실 부동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개인별로 본다면 평생에 한 번, 두 번 사실 많지 않은 결론을 내려야 되는 중요한 의사결정의 기회인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하나의 대책이나 하나의 시장 상황에 따라 빈번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점차 정부 쪽에서도 어느 정도 부분의 문제점들을 아마 인식은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추후에 있어서 조금씩 보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생각도 좀 바뀌어야 되는 거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어쨌든 이거의 실질적인 그 결과에 대한 그 받는 사람들, 그 결과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결국은 소비자들, 국민들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아까 두 박사님도 잠깐 얘기하셨지만은 그러니까 무주택자든 집이 한 채 있는데 좀 작은 집에서 넓은 집으로 좀 이사 가고 싶은 사람들이든 간에 집을 사겠다는 수요가 여전히 있다고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지금의 이런 관망스러운 시장 상황에서 뭔가 좀 판단의 준거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박사님께서 조금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어떤 것들을 우리가 좀 보면 될까요? 네, 지금 봐서는 어쨌든 여러 가지 이제 정부가 주간 단위로 발표하고 있지만 그건 호가 중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시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실수요자라고 한다면은 실질적으로 자기가 구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확충되는지를 먼저 살펴본 이후에 자기가 원하고 있는 혹은 또 가고자 하는 지역에 있어서의 부동산에 대해서 발품을 정말 많이 팔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여러 가지 인터넷상으로 떠도는 어떤 가격이라든지 또 최근에 와서는 담합에 대한 논란들도 상당히 많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시장에 있어서 어떤 현상들을 제대로 반영시켜 주지 못하는 그런 정보들이 흘러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어떤 다른 우리 소비자보다도 더 중요한 어떤 주택을 구입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해당되는 지역에 있어서 또 해당되는 지역에 있어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미래 가치가 반영되는 호재라는 단어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계획화되어 있는지를 다 점검하고 선택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대단히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와서는 지금 시장의 상황이 이렇게 매도세와 매수세가 아주 눈치 보기에서 힘겨루기를 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실질적인 어떤 구매자 같은 경우에는 가장 사실 제가 볼 때는 청약 시장을 두드려 보는 것이 제일 위험성도 적을 뿐만 아니라 가장 안전하면서도 좋은 어떤 주택들을 최근의 흐름들을 갖다 반영할 수 있고요. 그밖에 기존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서는 대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실적 한계도 많은 게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다 좀 신중하게 그리고 어느 정도 시장이 하나의 방향성을 잡았다고 보여지는 그 시점 이후에 움직이셔도 크게 늦은 것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분양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드리면 분양가 문제가 있잖아요. 네네. 지금 이 정부는 일단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그 공약사항에서도 뭐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또는 뭐 후분양제 이런 것들을 공약을 이미 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걸 추진하겠다라는 게 지금 정부의 생각이고. 그러면 이제 분양도 좀 막 이런 상황에 서둘러서 뭐 나오는 걸 받는 점수가 되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요. 받는 게 좋을지 아니면 뭔가 좀 그런 것들 조금 더 가시화되는 걸 보면서 있으면 좋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더 조언해 주시면요. 지금 청약 시장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무주택자들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유리하게 지금 이제 바뀌기 위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이제 개정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1월 말 정도에 완성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건 대통령께서 이제 그는 결재하시면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무주택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돼 있고 우선권을 주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약 물량의 75%가 무주택자에게 돌아갈 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조건들이 되고 있는데요. 대신 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1주택자의 그 범위가 상당히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완성된 주택이 아니라 분양권이라든지 입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런 경우라든지 혹은 또 60세 이상의 부모님을 모시는 경우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노령자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혜택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살핀다면 사실은 무주택자들에게는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서 분양가도 상당히 낮추어진 그 가운데 기회가 확장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실질적으로 한 12월 정도에 많은 기회를 노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12월이요? 네네, 그렇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정부가 위례라든지 하남이라든지 이런 쪽에 분양을 하고자 했던 그 단지들에 있어서 분양 시기를 다 늦추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다 확정되고 난 뒤에 무주택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이 확정적으로 시행에 들어가고 난 뒤에 그런 분양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때문에 그런 부분도 꼼꼼하게 챙기셔가지고 그 시기적으로 그런 부분에 착오가 없으시도록 하기 좋고요. 또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1주택자리나 이런 분들은 가능한 지금 분양하는 현장이 있고 그게 굉장히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곳이라면 발빠르게 지금 움직이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분양은 내가 봤을 때 살고 싶은 지역이 나오면 웬만하면 계속 넣는 게 뭐 올해 말 뭐 내년 이후로도 뭐 계속 넣는 게 낫겠군요. 아, 그렇습니다. 그 분양가 상한제가 시중 시세 대비해서 거의 60-70%에 예. 못 미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요. 실제로 만일에 무주택자로서 청약하는 그런 어떤 그 기회에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발품을 정말 끊임없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일정한 인기 예. 지역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노력을 하도록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